자, 그럼 그리스 신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어떤 의미와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의 전승과 그 그리스 신화의 주요 인물들 또는 그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후에 다양한 주제로 여러 신화를 살펴볼 때 그리스 신화는 그 안에 일부로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과 그 족보라 그래야 되나 가계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 신화의 전승, 즉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 신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퍼져서 존재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아지고 정리되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몇몇 사람들의 노력과 그 역작, 위대한 저작들의 덕분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뒤에 하겠지만 일단 여기 표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요 작가들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호메로스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양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할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했죠. 그것과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들의 계보 또는 신통기라고도 불립니다. 노동의 날들이라는 또 두 책.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그리스 신화를 모아서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는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책들을 썼어요.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아이아스, 엘렉트라 같은 책을 소포클레스가 썼다면 아가멤논,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 용장이죠. 또 코에포로이, 에우메니데스, 테베 공격의 7장과 같은 책들을 아이스킬로스가 썼고요. 에우리피데스는 알케스티스, 메데이아, 히폴리투스, 트로이의 여인, 헬레네, 안드로마케 같은 또 책들을 쓰면서 또 그리스 신화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그 서사시의 형태로 또는 비유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폴로도스는 역시 그리스의 작가였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알렉산드에서 활약했고요. 그리스 신화를 한편 정리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작가들입니다. 두 사람이 중요한데요.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70년에서 19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인데 로마 작가로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썼고요. 오비디우스는 중요한 게 변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요. 그래서 변신에 관한 에피소드 모음으로 또 로마인의 시각으로 또 그리스 신화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했듯이 내용도 풍부하고 문학적까지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말했듯이 이후의 모든 문학예술의 원천이 되었는데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 신화가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에 되게 감명해서 그리스 신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했고요. 거기에다가 로마식의 어떤 걸 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은 주피터라고 불리고 헤라는 주노라고 불리고 이렇게 그리스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아니 로마 이름을 로마 시대에 와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식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키거나 뭐 내용을 조금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름대로 완성 내지는 집대성이 되면서 한 1000년 넘게 즉 중세까지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까지는 암흑 속에 묻혀져요. 헬레니즘 시대 끝나고 나서는. 왜냐면 그때 유일신 종교가 지배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르네상스기에 와서 그리스 신화가 다시 재조명이 되고 부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조금만 자세히 몇 개 중요한 살펴볼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앞에 얘기한 거죠. 이런 작품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주로 정리하고 모아서 집대성
했다는 거고요. 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바뀌거나 로마 신화 일과 섞여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호메로스 한번 볼까요? 호메로스는 장님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확인할 길은 없죠. 이런 장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엄청난 책을 썼는지는 사실 의아한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호메로스를 그린 그림인데 아마 장님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이렇게 소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호메로스가 말했듯이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서양인들에겐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이 호메로스한테 최고의 작가, 최고의 서사시인이라는 왕가를 주는 그거를 상상해서 앵그르가 그린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서양 문학의 최고봉이라는 명예를 수여하는 장면인 거죠. 자, 두 책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서로 짝을 이루는 속편격의 책이에요. 둘 다 내용은 방대하죠. 그래서 일리아드는 쉽게 얘기하면 그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벌어졌던 트로이 전쟁이 거의 10년이 이어지는데 그 10년의 마지막 50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여러분이 트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거기서 아킬레우스를 연기했죠. 아킬레우스가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트로이 전쟁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흉내를 내면서 자기 갑옷과 투구를 갖고 그 방패를 갖고 참여해서 헥토르에게 죽게 되고 그 친구의 죽음에 분노해서 결국 참여해서 헥토르를 죽이고 그래서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자기 마차에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 헥토르의 아버지가 와서 그 아킬레우스한테 사정을 해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간다는 뭐 이런 내용이고 물론 거기 이제 트로이 목마르가 등장해서 그 트로이가 결국 패배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24권의 책으로 썼고요. 아킬레우스가 중심 인물이고 그 과정을 보자면 아킬레우스의 욕망, 분노, 질투,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면서 인간의 감정과 동시에 용맹한 영웅의 기질을 지닌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이 바로 잘 안 보이겠지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 자기 마차에 여기 보면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힘과 용기를 지닌 거침없는 영웅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한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전달했다. 그 당시에는 작품이라면요. 오디세이아 볼까요? 오디세이아는 자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이아가 전쟁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역시 10년이 걸려요. 그 10년 동안 온갖 뭐 땅과 바다에서 여러 종류의 무슨 괴물, 마녀,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 위기와 암초를 만나는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로 그리고 용기로 극복을 하죠. 그래서 어렵사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아내도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아내한테 그러니까 구원을 하죠. 그래서 그 오디세이는 구원자들도 다 물리치고 아내와 어렵게 상봉을 한다. 뭐 이런 과정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런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겪는 모험을 그리는 서사시고요. 여기에서 담겨 있는 주제는 그거예요.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디세이아는 물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운명인데 그 운명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유명한 노래 있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 운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운명이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맞서고 뚫고 나가야 되고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모티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자 10년을 겪으면서 오디세이라는 젊은이가 성장하고 또 땅에서도 많은 모험을 겪지만 많은 부분이 또 바다에서의 모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
파도, 풍랑과 마주치고 또 바다 괴물과 마주치는 이런 뱃사람의 모험이라는 또 모티브가 있고요. 또 사라졌던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의 구원자들을 물리친다고요. 그런 복수의 모티브가 4개가 결합된 게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이거는 오디세이의 모험 중에 이 거인을 만나서 부하들을 막 잡혀 먹여요. 그래서 그 거인들한테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림이고요. 이 오디세이아는 이후에도 로마 작가 베르길리우스의 마이네스라든지 르네상스 초기 작가인 단테의 신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책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뭐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또는 뭐 클래식 오디세이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오디세이라는 게 뭐예요? 오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모험을 한다, 탐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거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통기는 뮤지의 여신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일반인에게 들려준다는 그런 자정의 형식을 띠면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런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뭐 아버지에서 아들로 뭐 이렇게 손자로 이어지는가 그 계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분이 뭐고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신화를 넘어 도덕적 관점에서 교훈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내용에서 아시는 것처럼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에 비한다면 같은 그리스인이지만 조금 더 교훈적, 도덕적이고 좀 엄격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그 신통기의 표지입니다. 제목도 그리스 신들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부제가요. 근데 노동과 나날은 역시 정의와 노동의 신성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부지런히 정의롭게 살라고 권고하는 형식인데 그 과정에서 왕비나 영웅들의 모습을 그리는 호메로스의 책과는 달리 평범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대요. 물론 전설과 그런 신화의 형태이긴 하지만요. 자, 이제 그 그리스 신의 중요 인물들과 그 계보도를 볼 차례예요. 여기 크게 이런 계보도가 2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 2장만 잘 이해해도 그리스 신화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시작됐냐? 일면은 아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구별했고 설명드렸잖아요. 헤브라이즘에 해당하는 그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원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로 되죠. 그래서 7일에 걸쳐서 땅과 뭐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또 아담과 이브와 같은 인간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인간과 동물을 만든 걸로 나와요. 그리스 신화는 좀 달라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혼돈의 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무정형의 상태에 카오스라는 게 있었다. 이 반대는 바로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와 반대되는 그냥 혼돈으로서의 무정형의 덩어리인 카오스가 있었고 이 카오스에서부터 대지의 여신 가이아, 또 지하세계를 담당하는 타르타로스, 또 어둠을 담당하는 에레보스, 밤을 나타내는 닉스. 이 에로스는 나중에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에로스하고는 또 다른 그 선조격의 에로스예요. 어떤 이런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5 존재가 태어나요. 그래서 가이아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 산맥의 신인 오레, 바다의 신인 폰토스를 낳아요. 그리고 또 가이아는 타르타로스와의 관계에서는 사이에 타포에우스, 태풍이죠. 또 큰 뱀을 나타내는 에키드나를 낳고요. 이 또 가이아는 티탄 12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티탄 12신을 낳고 또 거인이고 외눈박이, 가운데 눈이 박혀있는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낳고 손이 100개나 되는 백수,
100개나 되는 헤카톤 케이레스라는 또 백수 거인 삼형제를 낳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낳으니까 우라노스가 아들인 셈이잖아요. 그 아들하고 또 결합해서 에리니에스라는 복수의 여신, 또 거인족인 기간테스. 이 기간테스라는 말에서 자이언트라는 영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인족. 또 넬리아테스라는 이런 자식들을 낳았고요. 또 가이아와 폰토스 사이에서는 뭐 네레우스, 타우마스, 에우리피라, 포르키스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닉스는 또 그냥 그 자체로서 에레부스와 사이에서 숙명의 신인 모로스,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 잠의 신인 힙노스, 운명의 신인 모이라이,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초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혼돈에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나오고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과 또 결합해서 또 낳는 이 신들이 태초의 신들의 계보도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12신이에요. 자, 위에서 제가 간단히 표로 살펴봤지만 그리스 신화의 탄생, 아니 그리스 신화의 좀 특징이 그런 거죠. 아까 성경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고 혼돈의 덩어리인 뭐죠? 그러니까 카오스에서부터 모든 게 비롯됐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점점 이제 그리스 신화가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크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지금 본 우주 생성을 설명하는 천지창조 신화, 지금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활약하는가를 보여주는 신들의 탄생 신화. 그 다음에 영웅들의 모험과 전쟁을 그린 영웅 신화, 세 번째죠. 마지막이 하늘의 별자리나 자연의 기원. 아까 봤지만 해는 어떻게 시작되고 뭐 달은 어떻게 시작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기원을 설명하는 변신 신화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고, 말했듯이 그리스 신화 앞에 소개되는 태초 신들 이야기는 우주나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생겨났다 이거예요. 누가 있어서, 아까 유일신에서 말하는 유일 종교에서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그 자체들이 그냥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조가 아닌 시작되었다는 기원, 생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세상이 창조자와 피조물로 나뉘는 그런 기독교 사상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신과 인간은 모두 피조물이다. 그래서 아까 신인 동용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들도 인간이랑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아까 카오스, 즉 태초에 존재했던 형상도 질서도 없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적 혼돈이고, 여기서 이 가이아가 나왔다 그랬죠. 대지의 여신이에요, 가이아는. 그래서 아들을 우라노스 낳았는데 그 아들과 관계해서 12번의 티탄신, 키클로스 삼형제, 헤라톤, 케이라 삼형제를 낳았고, 자, 그 아들인 우라노스는 이 둘의 사이여서 이 키클롭스 삼형제, 헤라톤, 케이라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워낙 못생겼어. 추해.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자기 자식들인데도 추하다고 이게 지하세계거든요. 타르타로스에 가둬놔 버렸어요. 자기 자식들을. 그리고 우라노스는 나중에 자기의 아들인 크로노스에 의해서 거세돼요. 크로노스는 아까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12신을 낳았다 했죠. 12신 중에 하나인데 그 막내 아들에 의해서 거세가 돼요. 그래서 거세될 때 그의 피가 막 엄청난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다시 가이아의 몸 위로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세자매와 거인족인 기간테스가 태어났고, 또 그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뭐가 태어났냐면 너무 뜻밖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이런 전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우라노스가 자기 아들인 크로노스에서 거세되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 내용이잖아요. 이게 많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유명한 화가죠. 마사리, 카라바조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이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노스가 굉장히 긴 낫으로 아버지 크로노스를 거세하는 걸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상당히 짧은
낫으로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아들 크로노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태어난 티탄 12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의 바로 윗선조들이에요. 올림포스 신들의. 그래서 12신이 있는데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 남자 신, 하늘 덮개란 뜻의 코이오스, 높은 곳을 달리는 자라는 뜻의 휘페리온. 그래서 아마 자동차 이름이 휘페리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빨리 달리는 게 좋으니까 아마 이런 좀 높은 곳을 훅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름을 딴 게 아닌가. 외제차 같은데. 또 크리오스, 이아페토스,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말했듯이 막내인데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크로노라는 게 지금도 영어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적두어 역할을 하죠. 여신도 6명인데 테이아, 레아,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 테미스, 이렇게 6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크로노스가 이제 왕이, 대장이 되는 거죠. 대장이. 그래서 크로노스는 하늘의 신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두 번째 제왕신으로, 여기 보면 누이의 레아 있죠. 이 레아와 결합해서 아내로 맞아서 지하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제우스, 다음 세대의 제왕신이 3대, 그 다음에 화덕과 순결의 여신인 헤스티아, 곡물의 여신 네메테르, 또 가정의 여신, 우리 첫 시간에 헤라에 대해서 배웠죠. 화장품 이름을 낳았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어떤 예언을 듣냐면 자기 자식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자기 권력을 뺏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가이아가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가야란다.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봐요. 우라노스. 크로노스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는 아들이 크로노스에서 거세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 죽였으니까 아마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낳자마자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많은 화가들한테 영감을 주었고 그 그림들이 나와요. 유명한 화가 루벤스는 아들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들을 뜯어먹고 있죠. 더 충격적인 그림도 있어요. 또 유명한 역시 화가인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크로노스의 다른 로마식 이름이 사투르누스거든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예 뜯어먹고 있는, 더 끔찍하게 표현했죠. 여기 보면은 크로노스는 거의 미치광이 노인같이 보여요. 그래서 미쳐서 뭔가를 뜯어먹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뜯어먹는, 자식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식을 삼켜버리는 그런 아버지를 지칭해서 크로노스 컴플렉스라는 이름도 생겨났고요. 말도. 자, 이렇게 해서 그 태초의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 신인 티탄 12신이 있었는데, 이 티탄 12신이 낳은 자식들이 제우스를 대표로 하는 올림푸스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티탄 신들과 그 밑에 세대인 올림푸스 신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요. 이 우주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올림푸스 신들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데 왜 이기게 되느냐 하면 이 티탄 12신과 그 자식들인 그 올림푸스 신들이 싸우는데, 티탄 신 말고 앞에 뭐라 그랬어요?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또 태어났던 이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라톤 케이를 삼형제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너무 못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우라노스가 그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에 가둬놨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제 엄마인 가이아 여신이 우리 이 올림푸스 신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남편한테 구박받아갖고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이 세 명한테 올림푸스를 도와주라 해요.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인 티탄 신들을 배신하고 그 아들 세대인 올림푸스 신들을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 이 키클롭스 삼형제는 다 천둥, 벼락, 번개인가? 뭐 이런 거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티탄 신들하고 싸우던 제우스한테 그런 뭐 벼락, 번개, 천둥 이런 거를 줘요.
그래서 그걸로 이길 수 있었어요. 또 헤라톤 케이르스 그 삼형제는 손이 100개라 그랬잖아. 삼형제 합치면 손이 300개잖아. 얘네들도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형제 이 6명의 도움으로 결정적으로 후손 세대인 신세대인 그 올림포스 신들이 바로 그 아버지 세대인 티탄 12신들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대가 다른 두 신들 간의 싸움을 티타노 마키아, 즉 티탄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전쟁에서 올림포스 아들 세대인 그 신들이 승리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 올림포스 신들이 모여 사는 데가 올림포스 신전이었고, 그래서 올림피아란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첫 시간부터 이어서 그리스 신화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서 또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정리되고 집대성돼서 지금에까지 전승될 수 있었나를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 신화를 이루는 주요 인물과 그 가계도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6,000명이 넘는 인물과 그 동물들이 나온다 그랬죠? 괴물도 나오고요. 그들의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신화를 살펴볼 때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신화와 더불어서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3주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